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13일 프리마켓 뉴욕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태형이고요. 저는 최보아입니다. 오늘 현재 시장 분위기 먼저 한번 짚어보면은 현재 선물 시장은 살짝 약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CPI가 발표가 대기 중인데 현재 시장에서는 CPI가 몰래 깜짝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CPI를 확인한 이후에 시장의 움직임이 좀 더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CPI 시간은 오늘 10시 30분에 나온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종목별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에서는 인텔이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중, 그리고는 신고가 랠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구글이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늘 실적 발표가 이제 곧 나올 것 같은데 JP모건 그리고 금융주들 현 상황에서 살짝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어제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서는 실적 보고 움직이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시장에서는 국제유가가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귀금속은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네, 글로벌 시장의 정치, 경제, 사회, 지정학적 리스크로 안전자산인 금과 은선물은 연일 신고가를 재경신하고 있습니다. 금선물은 장중 한때 4,638달러, 은선물은 85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현재는 금과 은, 구리, 팔라디움, 백금 선물 모두 급등 이후에 차익실현 매물이 일부 출회되며 상승폭은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제유가 역시 미국과 이란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군사적 긴장감을 주시하며 1%대 상승분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WTI가 다시 한번 60달러를 터치를 했죠.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극단으로 치달으며 실질적인 사망자가 2,000명이 넘는다는 보도가 나오자 현재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교역하는 국가들은 미국과 거래할 때 25%의 관세를 부과받는다는 이른바 2차 제재를 발표하며 국제정세의 불안감은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란산 원유 공급 차질이 전망되고는 있지만 미국과 이란 양국이 모두 평화로운 대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밝히며 상단은 일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금과 은 그리고 국제유가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단순히 원자재 시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 더 나아가면 미래의 증시를 예단해 볼 수 있는 선제적인 신호가 되기도 하니까요. 저희와 함께 2시간 동안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폭넓게 다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프리마켓 뉴욕 오늘 저희 컬러가 레드하네요. 레드 핑크라서 일단 저희가 뭐 예고를 해드리자면은 2부에 레드가 한번 더 오실 거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아주 그냥 핑크하고 레드하게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방송 한번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부 게스트는 이춘광 레그넘 투자자문 대표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시장의 핫 이슈가 2026년 연초부터 지정학적 리스크가 엄청나게 이제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는 좀 이따가 저희가 이야기도 나눠보겠지만 미국 내부도 장난이 아니더라 또 파월 의장에 대한 그런 공격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앞서 얘기했듯이 지금 이란에 대해 가지고 또 이제 2차 세컨더리 제재를 또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타겟은 결국 러시아와 중국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 상황에서 뭐 국제 정세와 시장 분위기 어떻게 저희가 읽는 게 좋을까요? 뭐 당분간에 이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이 이슈 자체가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귀금속이라든가 뭐 유가, 저는 유가가 지금 오늘 살짝 올라 지금 60불 살짝 터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가 과거처럼 뭐 이란 호르무즈 해협 뭐 협박하고 막 그러는데 그랬으면 지금 이미 80불, 90불, 100불 갔었어야 됩니다. 옛날 같으면. 근데 이 공급이 워낙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60불에서 지금 뭐 7, 80불 가고 지금 그런 상황 안 올 거라고 보고 있고 결국은 이런 지정학적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이 펀더멘털에 어떤 영향이 있을 정도의 강도가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벌써 지난 6월이었죠. 이란 그 핵시설하고 산유 원유 시설 폭격한 다음에 B2 폭격인가요? 뭐 7대가 쫙 떠서 대서양으로 가서 난리가 난 것처럼 막 그 속된 표현으로 설레발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그때 그래? 미국에서 항공모함 한 2대 더 보낼게. 그걸로 잠잠해졌죠. 그러니까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경제 이슈가 아니죠. 이거는 결국 힘의 논리고 이 정말 쩐의 전쟁, 힘의 전쟁이란 말이죠. 이 군사력에 있어서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더 뭔가 굉장히 큰 불확실성을 야기한다거나
전혀 그런 이슈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유가 차트가 열려 있는데 작년에 호르무즈 해협 혹은 작년에 우리가 B2였나요? 10대 넘게 가가지고 7대인가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폭격을 했었는데 그때 보시면 그때 유가가 쭉쭉 올라가면서 요 당시에 이제 78불 수준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현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란에 대한 공격 이슈도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정말 그게 현실화된다 혹은 아직까지는 발견되고 있지 않지만 항공모함이 이렇게 중동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또다시 이제 이번에는 정말 경계감을 좀 많이 높일 것 같은데 살짝의 유가로 보자면 살짝이 더 상승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네. 뭐 거기서 더 확전이 된다거나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거든요. 그럼 왜냐하면 결국 장기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아니 전쟁이라는 건 늘 장기적인 요인이 아닙니다만 최근에 한 3년 전 됐나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요거는 좀 예외예요. 저도 그때 당시에도 한 몇 개월 있으면 끝날 이슈였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좀 예외긴 하지만 뭐 항상 맞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이란 이슈는 이란이 원유 시장에서 뭐 이란이 막 2차 폭격을 해갖고 더 심각해진다고 해서 유가를 더 띄울 수가 없는 조건인 게 수년 됐습니다. 지금 이란 원유 판매 제재한 지도 수년 됐고 원유 시장에서 더 이상 이 공급이나 이런 걸 좌지우지할 만큼의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럼 지금 요 차트 다시 한번 연결해 주시면은 일단 투자자들이 궁금한 거는 작년도에 저희가 이스라엘 관련돼서 폭격 왔다 갔다 할 때 유가 막 치솟을 때 이란이랑 이게 이스라엘이랑 혹은 미국이랑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닌가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차트를 보더라도 일주일 만에 끝난 이슈였고 유가는 바로 제자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후에는 오히려 공급 과잉 얘기를 하면서 쭉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50불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미국이 이란을 이번에도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현 상황에서는 이란의 힘이 없다 보니 유가가 크게 움직이지도 않을 수 있다라고도 전망을 하는데 일시적으로 살짝 할 수는 네네네. 있겠지만 워블이라고 하잖아요. 그 에어파킷이라고 그랬죠. 작년 12월 달인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여자분이신데 그 수석 전략가라고 인도 분이신가 이름이 되게 어렵거든요. 하여튼 네. 그분이 그때 AI가 뭐 성장 뭐 과열 이랬을 때 이건 에어파킷 같은 상황이다. 큰 어떤 타이드가 형성이 되는데 공기방울이 펑펑 터지는 이런 상황. 절대 타이드에 영향 못 주면서 살짝씩 터지는 그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란 사태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네네. 없을 것 같다라고 저희가 조금 스타트부터 현재 많이들 좀 불안해하고 있으나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는 불안할 만한 요소는 아니다라고 하고 출발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가에 대해서 하나만 더 네.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히려 유가의 향방에 키를 쥐고 있는 건 뭐 공급국들의 공급 부족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도 아니고 결국 오펙 플러스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증산 여부가 오히려 유가의 방향을 좀 판가름할 요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수년 전까지만 해도 오펙 플러스 오펙 산유국 모임들에서 뭐 줄일 거야 늘릴 거야 하면 막 가격이 춤추고 그랬잖아요. 근데 전 세계 지금 그 베네수엘라 이슈도 그 유가 원유 이슈도 같이 이렇게 믹스가 되어 있는데 중남미라든가 뭐 알라스카라든가 그리고 일단 미국 자체가 일일 생산량 1위 국가고요. 오일 쉐어 그 뭐죠 갑자기 쉐일 오일이. 쉐일 오일 갑자기 죄송합니다. 쉐일 오일 공급이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오페크들이 과거에는 가격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산유량을 조절하면서 가격을 갖고 막 이렇게 전 세계를 움직였었는데 한 5년 된 것 같아요. 한 4, 5년. 그 다음부터는 마켓쉐어 전략으로 바꿨습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보면요. 가격 상관없이 내가 마켓쉐어는 유지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마켓쉐어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지더라도 감수하고라도 더 마켓쉐어를 유지할 게 이 전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이슈에 따라서 가격이 막 춤추거나 이런 구조 자체가 아닙니다. 이제 그걸 좀 이해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유가를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이게 반대로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주목받는 뉴스가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화를 냈죠. 아니 우리가 지금 베네수엘라를 점령했고 가서 개발해 이랬더니 기업들은 안 해요. 가서 해봐야 할 돈도 없고 그리고는 해봐야 유가만 떨어지니까 우리한테 손해예요. 라고 미국 기업들이 지금 대통령 말을 안 듣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게 미국 시장이니까 당연한 거죠. 미국 대통령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기업들이 막 우르르 갔다가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갑자기 또 생각이 납니다. 며칠 전에 트럼프가 또 그 신용카드 연체율이니까 뭐 이자율을 10% 이자율 제한하는. 10%로 저는 지금 연초에 굉장히 많은 그 발언 쏟아내고 정책들을 집행하려고 이제 예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건 다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딱 유일하게 하나, 두 개죠.
제롬 파월 때리는 거 하고 신용카드 그 이자율 상한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장 논리 자체를 막 이렇게 거스르는 굉장히, 오히려. 막 진흙탕으로 만드는. 근데 저는 저게 아마 그 뭐라 그럴까요? 정치적인 레토릭이라고 봐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저희 이제 트럼프 이대로 괜찮은가? 바로 파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파월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일단 준비해둔 질문이 있으시니까. 네, 우리 이충광 대표님께서 유가도 그렇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대기실에서도 파월 의장과 관련해서도 시장이 크게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일 겁니다. 행정부 그리고 연준 간의 충돌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이 연준 본청 건물 개보수 작업과 관련해서 허위 증언을 했다라는 이유로, 그리고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압박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제닛 옐런, 벤 버냉키, 앨런 그린스펀 등 전직 연준 의장들, 그리고 전직 재무부 장관이었던 경제학자들이 공동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나섰고요. 제 화면으로 한번 바꿔주시면 조금 전에 CNBC에서 속보도 나왔습니다. 글로벌 중앙은행 관계자들도 파월 의장을 옹호하는 입장을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는 이전부터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 시장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게 해결은커녕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고도의 어떤 정치적인 술수를 부리는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게 어떤 고도의 술수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전략이라는 게요. 시장을 막, 그러니까 시장이든 뭐든 정치 아레나든 경제 아레나든 혼란을 막 가중시켜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걸 쓱 갖고 온단 말이죠. 뭐 네. 떡을 하나 뭐 안 준다 그랬다가 반 개를 준다거나 뭐 이런 식의 막 왔다 갔다 하는 전략을, 게 제가 뭐 그렇게 해석하는 거지 그 양반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중요한 건 이슈로 돌아와서 제가 한 2년 된 것 같아요. 여러 다른 방송에서도 제롬 파월 때리기 시작하고 막 작년부터 그랬을 때 뭐라고 답을 드렸냐면, 그 제롬 파월을 때려서 자를 수도 없고 자른다고 해도 소송할 거고, 제롬 파월 변호사 아닙니까? 굉장히 저명한 변호사고요. 헤지펀드 하우스에서 수백억을 번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FMC 위원들 자체가,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표현했지만 뭐 로리 로건이 어땠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집 아줌마 아저씨처럼 취급을 하는데 굉장하신 분들입니다. 대단하신 그분들이. 분들이다.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 이 페드의 독립성이라는 게 제롬 파월을 막 협박하고 한다고 해서 페드의 독립성이라는 게 훼손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훼손됐을 것 같으면 지난 몇십 년, 거의 100년 넘는 기간 동안 연준이라는 게 전 세계 어떤 리스펙, 집중 조명, 그분들이 얘기하면 굉장히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독립성이라는 게 이런 이슈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과거부터. 이게 여기 이런 이슈 때문에 흔들린다 그러면 페드를 우리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독립성 전혀 문제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를테면 말씀이 나온 김에 케빈 워시가 됐건 케빈 헬셋이 됐건 릭 리더가 됐건 누가 됐건 지금 4명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 그분들 처음에 우리 캐비넷이 돌아보시면 그 사람이 뭐 대통령 측근이라서 의장이 되면 대통령 말대로 할 거야. 그런데 며칠 있다가 시장에서 뭐 채권 자경단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지만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 또 캐비넷은 말 바꾸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요, 그 페드라고 하는 곳은 집단 지성을 이제까지 굉장히 잘 부려왔던 조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펙하는 거고, 저 역시도 그분들이 시장을 보는 관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을 하는 거고, 그게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롬 파월을 막 때리고 이러는 거는 이제 시장에 대해서, 지금 이제 11월 3일 날 선거 모두 돌입했죠, 이미. 뭐 어포더빌리티 저는 의미 없다고 보는데, 이런 이슈가 막 판을 치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따가 다룰 수 있으면 다뤄보겠는데,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시장이라든가 투표권자들한테. 내가 제롬 파월을 이렇게 때리고 있는 이유가 뭔 줄 아니? 금리 낮춰줘서 니네 생활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일종의 쇼맨십인 거죠. 그렇죠. 레토릭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레토릭인 거죠. 그 정도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이걸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까지 한 1년 됐습니다, 제롬 파월 때리기 시작한 지가. 그것 때문에 주가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수사적으로 막 그 하마평에서 이렇게 그 정도로 끝낼 이슈지, 실제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된다거나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모두 하는 표현이지만 사상 초유의 사건을 많이 만들어낸 인물이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만들어낼 시나리오에 대해서 아예 우려를 안 할 수는 없어 보이는데요. 저는 우리가, 자, 아까 그 보아 앵커님께서 살짝 소개시켜준 제가 그림 그려온 게, 저는 어제 사실 조금 뭉클했던 게, 너무 감성적인 표현이라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신 전직 페드 의장들, 뭐 재무장관들, 그리고 맨큐 경제학 아시죠? 맨큐 네. 업체, 하버드 교수, 그분도 이미 NEC 그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출신이고,
이런 정말 구루들, 정말 말 그대로 구루들이 일제히 제롬 파월을 DOJ에서 법무부에서 조사한다고 하니까 반대 성명 내고 가장 중요한 건 공화당의 상원 의원, 그렇죠. 네. 은행위원회인가요? 그 경제위원회 위원장도 그분 네. 몇 분이서 공동 반대 성명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실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트럼프가 제 아무리 독불장군이고 트럼프 독불장군 아닙니다. 제가 트럼프 옹호하자는 게 아니라 제가 트럼프 30대 때부터 했던 인터뷰 책자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고 뭔가 이루기 위해서 막 시장을 흔들려서 그래요. 흔들어대서 그렇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일기 때 한번 봐보세요. 2017년도에 지금 오빠 법안 메가토큰 법안의 전초 작업인 TCJA 법안을 만들어서 기업들이나 개인 소비자들한테 그 어떤 소득의 기반을 확보해 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지 막 시장을 망가뜨리고 이런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정치적인 수사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지난주였죠. 주말에 갑자기 이제 뭐 베네수엘라의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이제 타코를 좀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 파포라고 들고 왔는데 일주일 만에 바로 타코가 떴어요. 어제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직접 말한 건 아니지만 백악관 성명에서 나온 게 또 베센트 재무장관 말이 나온 게 아이 그 파월 의장 기소 건은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의회에서 한 거다. 아, 좋은 멘트 해주셨는데 그 캐롤라인 레빗 아주 네네. 인기가 많습니다. 그 20대 그 대변인도 인터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른다 그 조사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어. 명령 내지 않았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이 일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리 있는 거야 대통령이. 이 정도가 딱 팩트라고 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실제로 제롬 파월을 막 조사하게 그 명령을 이렇게까지 안 갈 거라고 보는 게 지금 트럼프 밑에 가장 중요한 경제 책사 재무장관 스캇 베센트죠. 네. 제가 그런 표현 일찍이 드렸는데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를 누구 입을 가장 많이 참고할래? 저는 제롬 파월. FOMC 위원들의 입을 참고하고요. 미국의 정책을 가장 진실성 있게 일관되게 던져주고 있는 사람이 스캇 베센트입니다. 스캇 베센트가 DOJ 조사 그 루머 팡 터지고 나서 뭐라고 인터뷰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을까요? 트럼프가 이 이슈 때문에 완전 메스업 했다 지금. 그렇게 일가를 했습니다. 트럼프한테 도전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던져준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상원 의원, 스캇 베센트 이런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말을 아시겠지만 그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게 그냥 국회의원들이 아니에요, 미국에. 그런 사람들이 일제히 공동성명 냈고 경제학자 이렇게 한다는 거는 트럼프가 이거를 막 싸우자 이게 아니라 던져놓고 살짝 물러나는 그걸 우리가 비판적으로 타코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타코라는 표현도 그닥 좀 그렇게 뭐 자연스러운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관세 때린다고 했다가 물러날게 시장하고 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애초에 때릴 생각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국제적인 어떤 패권 관계, 지정학적인 또 자기 본인이 볼 때 뭐 좀 들뜨러진 듯하는 이런 걸 막 뜯어 고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충격을 줘야 되는 거죠. 트럼프의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좀 큰 그림을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요 차트 좀 열어주시면은 어제자 기준으로는 현재 장기 채권 금리가 베센트의 발언 이후에 내려갔습니다. 근데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4.85. 요 4.85라는 숫자에서 현재 12월 FOMC 진행됐을 때 30년물 금리가 4.85였고 일종의 저항선 역할하고 있는 게 4.85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CPI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현재 CPI에 대해서 현재 글로벌 IB들이 오늘 하루 종일 보고서를 내고 있어요. 그 보고서 나오는 것들을 쭉 놓고 보면은 현재 CPI가 12월 기준으로 한 2.57 정도를 인플레이션 아웃캐스팅에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2.7에서 2.8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보고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아직까지 여전히 셧다운 여파가 남아있다 보니까 데이터에 왜곡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요 예상치보다 높게 나올 것 같다. 예상치보다 조금은 높게 나올 것 같아요. 네네. 왜 그러냐면 제가 늘 보여드리는 트루플레이션 물가지표, 실시간 물가지표를 꼭 한번 띄워주십시오. 14페이지 오른쪽 그래프인데요. 이걸 보시면 제가 빨강색 동그라미 쳐놨잖아요. 이게 커서가 이동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요 꼭지 이게 확 스파이크하는 이 부분이 지금 12월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11월 달에 이게 실시간 지표이기 때문에 이거는 네. 실제 그 날짜별로 보시면 됩니다. 11월 달에 살짝 떨어졌다가 12월 달에 확 치솟다가 쑥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1월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많이 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저 그러니까 지표는. 지금 현재로는 떨어지고 네네. 있죠. 그런데 오늘 발표되는 건 12월 거 발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치적으로는 살짝 예상보다는 뜰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3년 내내 이 트루플레이션을 트랙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선행력이 높고 절대 수치 자체는 틀리지만 패턴은 굉장히 정확해요. 그러니까 뭐 오늘 시장이 어떻게 얼마나 흔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네. 볼 때 지금 펀더멘털 강도를 볼 때는 그 CPI가 공격적으로 나온다고 해도 많이 빠지질 않을 거예요. 오늘 사실 저 우려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조금 예, 좀 뒷짐지고 좀 보느라고 전장에서 지금 약보합인 것 같은데 펀더멘털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빠질까 하는 생각은 들지만 하여튼 저런 그 트루플레이션 패턴을 보면 오늘 발표되는 거는 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제 생각은 일단 수치적으로는 살짝 예상보다는 좀 높게 나오든가 예상보다 떨어질 리는 없다. 예. 그런데 문제는 방금 보셨던 것처럼 12월 달 지나고 나서 지금 쭉 급전직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닐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차트 다시 좀 보여주시면 확실히 지금 12월에 대한 데이터보다 1월 달에 대한 데이터는 현재 2.24 정도 그렇죠. 네. 낮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연준에서 예상하는 것과 방금 보여주신 트루플레이션 그 지표가 동일한 방향성. 그렇죠. 12월은 튈 수 있지만 1월은 낮고 있으니 뭐 만약에 오늘 요것 때문에 시장이 좀 크게 흔들린다라고 하면 오히려 살짝 이제 주식이 없는 분들은 담으셔도 되는 그럼요. 그렇게 보실 수 있을 저는 것 올 같습니다. 봄에 한번 또 흔들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항상 계절성이 있잖아요. 2022년 빼고 23, 24 작년까지 보면 봄에 한번 꼭 한 3, 4월에 항상 흔들리죠. 네. 그리고 또 가을에 한번 항상 그렇거든요. 저도 그때가 그래서 기회인 거네요.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추가하려고 하는데 지금 워낙 주가가 세니까 좀 기다렸다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 요것도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미국 국방부가 L3 해리스의 미사일 솔루션 사업부에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1조 5천억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요게 지금 요 소식뿐만 아니라 인텔에도 투자하고 그다음에는 아니 제가 미국 주식을 그래도 한 10년 정도 한 것 같은데 정부가 이렇게 많이 기업의 지분을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하는 거 보조금을 주는 건 많이 봤어도 지분을 확보해서 주주처럼 행동을 하고 최근에는 인텔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우리가 투자해서 주가 차익을 거두고 있다라는 그런 발언까지도 대통령에서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게 정부가 혹은 정부의 부처가 직접 지분을 확보해서 우리가 키우겠다. 첫째, 미국 정부가 뭐가 부족하다고 일반 기업들의 지분을 갖고 얼마 뭐 수익을 냈네 마네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나라의 정부입니다. 1년 GDP가 우리나라가 1.85달러, 1.85조 달러. 미국이 한 1년 반 전만 해도 30조 달러였거든요. 1년 GDP가. 지금 32조 달러 가까이 돼요.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좀 개연성은 떨어진 얘기지만 하여튼 이걸 뒤집어 생각을 하면 국방, 그러니까 디펜스 회사 등은 뭐 반도체건 그만큼 전략 자산화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사담 나눴지만 작년 12월 초에 NSS 발표됐죠. 네.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안보 전략 보고서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왜냐? 다른 나라 정부 같지 않게 미국 정부에서는요, 이렇게 전략 보고서라든가 DIA, 뭐 국방정보국 같은 데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다 지정학, 군사, 패권 이런 거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해 준단 말이죠. 그게 더없이 중요한 거잖아요. 미국 정부한테는. 그 방향을 이렇게 전략에서 딱 천명을 하면 반드시 그대로 합니다. 다른 나라는 그렇게 안 한 경우가 많죠. 뭐 죄송하지만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인기 영합주의 때문에 떠들었다가 유야무야 되고 이런 경우 굉장히. 근데 미국은 달라요. 미국은 정부에서 화이트하우스에서 이렇게 보고서를 딱 이렇게 게시를 하잖아요. 시차가 달라질 뿐이지 반드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 치고 마두로하고 뭐 그린랜드 먹겠다, EU 공격하고 있고 이란에 대해서 하고 있고 이거 작년 12월 초에 NSS에서 천명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변동성이 아니고 불확실성이 아니에요. 왜냐?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큰 방향이 뭐였죠? EU한테 니네 똑바로 역할해. 그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똑바로 해. 군사적으로 확실하게 우위를 점할 거야. 힘의 균형에서 완전히 우위를 점할 거야. 그러려면 국방력이 세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지금 작년 2026년도 지금 예산안에 반영돼 있는 게 9,010억 달러입니다. 9천억 달러 정도의 예산, 그것도 어마어마한데 2027년도에 1조 5천억 달러까지 지금 발표했잖아요. 50%를 늘리고 싶다. 그러니까 그게 트럼프가 이상한 생각 이게 아니라 NSS 보면 군사적으로 확실한 우위를 점할 거야. 그러면 강론으로 볼 때 그거를 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자국의 디펜스 회사들에서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이
국방 회사들이 무기를 제조하는 회사들이 워낙 이 단위가 크고 이러다 보니까 관료화돼 가지고 납기 기일도 못 맞추고 뭐 이런 식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선업종만 저기 항공모함 제조 기술이 떨어진 것만 봐도 그러니까 트럼프는 열받는 겁니다. 이거 보면 이거 확실하게 군사력을 해야 되겠는데 나라가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인데 이 자식들이 돈만 죄송한데 하셔도 돼요. 네. 예산만 타먹고 지들끼리 뭐 1년에 납기한다고 그랬는데 2년 3년 걸리고 이따위 짓 해? 그러니까 압박을 넣는 거예요. 자사 주고 뭐고 하지 마. 그날 하루 그것만 보고 또 훅 빠졌다가 그 다음날 아니 보세요. 어마어마한 국방 예산 증액을 발표했고 국방회사, 그러니까 저기 군수업체들한테 이렇게 압박을 넣었어요. 누구 좋으라고 압박을 넣는 겁니까? 군수업체들한테 좋으라고 압박을 넣는 거잖아요. 나라의 안보 전략하고 일라인하게 가자. 그렇게 되면 매출이 훨씬 더 늘어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하루 만에 다시 반등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일라인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어요. 좀 너무 제가 멀리 왔는데 그래서 저처럼 미국에 주로 투자하는 또는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클리어한 상황입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뭐 자랑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해주세요. 재작년에 네. 2024년 12월 달에 제가 글로벌 디펜스 ETF 넣었거든요. 작년에 수익률이 100%가 넘어요. ETF가. 그러니까 자랑이 아니라 전략을 미국 정부에서 또는 안보 전략 보고서에서 나타낸 대로만 우리가 그대로 해석을 하면 수익도 이렇게 충분히 시현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는 제가 아까 사담으로 자랑을 또 한 가지 더 들었었는데 대표님 아드님도 현재 방산 쪽에 투자를 하고 계시다고 수익률이 아빠보다 좋다라고 그런 말씀도 해주셨다라는 수익률만 점. 좋고요. 금액은 좀 잘. 에이, 그래도 수익률이 깡패죠. 자, 그리고는 뭐 말씀하시는 거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왜? 저희는 괜찮아요. PD님이 혼나는 거기 때문에 네. PD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말씀은 그냥 아주 시원하게 해주셔도 된다라는 점. 그러면은 저희 방산 얘기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다음 질문은 뭐죠? 네, 올해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저희가 앞두고 있지만 미장에서 가장 큰 연간 이벤트라고 한다면 11월 중간선거일 것 같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도 올 한 해 최우선 목표가 하락한 지지율 방어인 것 같은데요. 그 일환으로 주거비 부담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고 있죠. 뭐 가령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의 2천억 달러 규모의 주택 담보대출 채권 매입을 유도하고 기관들의 주택 매입을 금지했습니다. 과연 일명 트럼프식 주택 정책이 실효성이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기 잠시만 제가 한마디만. 요즘 저희 PD님이 저희 채팅창에서 저를 욕하고 계시거든요. 왜요? 방금 그 얘기했다고, 그 발언했다고 PD님이 혼나시고 PD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했더니 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세게 하셔도 돼요. 네, 오람 전쟁입니다. 네. 참고로 제가 여러 방송 출연을 하잖아요. 근데 가장 참 제가 좋아하는 PD님이세요. 이 프로의 PD. 저도 그러니까 이렇게 막 하죠. 좋으신 분이고 멋지신 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아부 발언 좀 하고요. 주택 관련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어포더빌리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제가 사실은 작년 연말에 어떤 그 온라인상에서 어포더빌리티 얘기하면서 올해 이슈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참 코웃음을 쳤던 기억이 납니다. 뭐 저 나름대로의 시각이 있는 거니까 일단 주택 부족해서 못 산다. 이거 어포더빌리티죠. 네. 근데 이게 자꾸 시장에서 너무 이렇게 이런 표현 좀 설레발들을 쳐요. 좀 방정맞다는 느낌이 듭니다. 미국에서 미국 국민들이 싱글홈이죠. 단독주택을 구매하기가 힘든 거는요. 트럼프 정부라서 힘든 게 아니에요. 뭐 관세 때문에 힘들고 그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미국의 공급 부족이 주택 공급 부족이 평균 적게는 150만 호, 많게는 700만 호, 지금 평균 한 300만에서 400만 호가 늘 부족한 나라예요. 저 나라는.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게 가족 단위 생활하는 게 아니고요. 잘 아시잖아요. 고등학교 딱 졸업하면 다 독립합니다. 그러니까 싱글 패밀리 홈, 혼자 사는 집을 워낙 많이 찾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제 이게 기후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법이라든가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 단독주택들을 공격적으로 막 지어서 그냥 찍어내듯이 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상관없이 단독주택이 항상 부족한 나라입니다. 이거 언제적 이슈를 무슨 굳이 꼭 뭐 트럼프 때문에 어포더빌리티가 문제가 된다. 물론 이 어포더빌리티 문제가 저기 트럼프 정부가 이제 중간선거를 해야 하니까 영향은 없진 않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갖고 온 아까 언급해 주신 대로 MBS 뭐 페니맥 프레디맥한테 2천억 달러 사라. 그럼 이제 모기지 금리가 안정이 될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생각이 나지만 트럼프가 지금 아까 우리 모두에 다뤘던 제롬 파월 압박하는 것도 금리를 내려라 빨리. 그래야 집을 살 때 적용되는 금리도 안정이 될 거고 이럴 거 아니냐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네. 그런데 또 제롬 파월이나 FOMC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지금 미국 GDP 성장률이 지난해 5% 나왔어요. 1, 4분기 때 마이너스 0.5 그때도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때도 미국 경기 비관론이 또 난리가 났었어요. 정말 한심스럽죠. 그거 보고 있으면. 2, 4분기 때 3.8% 성장했습니다. 3.8%예요. 3, 4분기 때 4.3%였죠. 지금 4, 4분기 GDP 나오고 방금 말씀 일주일 전만 해도 5.4% 찍었습니다. 근데 그나마 좀 더해서 5.1%예요. 요거 차트를 보여주시면은 지금 이게 전 세계 1위 경제대국이 분기별로 4%, 5%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게 그러니까요. 맞나요, 이게?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페드에서는 절대 금리를 낮추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고성장을 하고 있는데 금리까지 낮춰준다? 그러면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올해 금리 지난주에도 표현드렸지만 금리 낮출 필요가 없는 상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그런 그림을 보고 있어요, 지금. 그게 저는 트럼프 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그냥 다 말씀드리면 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네. 어포더빌리티 말고 좀 다른 얘기이긴 한데 미국이 전 세계 경찰 역할을 하느라고 걸프만에다가 이제 원유를 잘 수송을 해야 되니까 뭐 분쟁이 있고 막 이러면 안 되니까 그걸 꽉 누르느라고 지난 35년 동안 핵 잠수함 선단이라고 하죠. 플릿이라고 하잖아요. 캐리어 한 대 따라가면 아시겠지만 전투함, 멀갑판 많을 때 7함대 같은 경우는 6, 70척이 막 따라다닙니다. 5함대가 지금 중동 맡고 있는데 평균 한 4, 50대 정도 따라다녀요. 그 비용이 30년 동안 얼마나 드는 줄 아세요? 추산이 안 돼요. 워낙 많으니까.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QE 1, 2, 3 했죠. 네. 양적 완화 1, 2, 3차 했고 2020년대 팬데믹 때 5천억 달러가 뿌렸습니다. 그거 다 합친 금액만큼의 유지비를 썼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NSS에서 발표한 게 뭐죠? 경찰 역할 안 할 거야. 자국 우선주의 우리나라만 잘 살면 돼. 경찰 역할 노릇을 발을 빼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써야 되는 비용을 아낄까요? 더 많이 아끼겠죠. 네. 그 돈을 가지고 자국의 경제 성장에만 쏟아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제가 2년 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모 방송 가서. 그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잘 보고 이걸 떠나서 미국 경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오히려 워낙 세서 이게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는 거지. 뭔가 막 페드의 뭐 독립성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릴 정도의 강도가 아닙니다. 미국 경제가 지금. 하여튼 이러고 있는데 어포더빌리티가 말이 되느냐? 저는 주택 문제는 아까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게 어포더빌리티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포더빌리티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는 물가가 많많이 떴는데 소득이 그만큼 못 올라서 우리가 가난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최근 2, 3년 동안 보면 물가 CPI가 지금 뭐 3점 몇 프로까지 갔다가 평균 지금 3% 아래로 떨어졌죠. 시간당 임금 상승률 지난주에 발표된 노동보고서에서 고용보고서의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3.8%, 3.6%입니다.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많은 임금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물가가 많이 떠가지고 가난해진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해야지 자꾸 호사가들이 얘기하는 것 같고 미국 경제를 그냥 스토리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요게 지금 뭐 주택과 저희 중간선거 이야기가 나왔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뭐 경제를 얘기하는 채널이지만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조란 맘다니라고 뉴욕 시장이시죠. 예, 그 맘다니 씨의 공략 중에 하나가 결국 주거비였거든요. 주거비 물론 뉴욕의 주거비가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한국으로 기준으로 잡으면은 강남 주거비 잡겠다. 뭐 요거랑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말 그대로 이게 정치의 아젠다로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결국 주거비가 문제이지 않느냐. 그렇죠.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도 결국 신경을 쓰고 있지 않나라고도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저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갔다 저리 갔다 하느라고 제가 조금 논점에서 벗어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6페이지 갖고 온 그래프를 보시면 그래서 아까 언급해 주신 대로 페니맥 프레디맥한테 사라고 해서 모기지 금리 안정시키겠다는 조치를 취했고 네. 뭐 취할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하겠죠. 행정명령이니까. 그 옆에 모기지 금리를 보시면요. 지난 저게 2000년 초반까지는 갈 필요 없을 것 같고 2023년, 2024년 그때가 이제 물가 한참 치솟으면서 네. 30년물 모기지가 8% 가까이 갔었습니다. 네. 이게 쑥 떨어져서 지금 올해 들어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6% 초반까지 떨어졌어요. 제가 생각하는 저희가 리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기지 금리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6% 초반 정도 가면 이 주택 시장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이 조금 이제 숨통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네. 올해 들어 지금 저희가 4개 포트폴리오 중에 리츠만 구성된 포트폴리오가 수익률이 지금 영업일수로 한 7일 지났는데 거의 8%, 7%, 8% 가까이 됩니다. 주식형은 한 13% 나오고 있고. 이렇게 보면 지금 어포더빌리티로만 보면 개념적으로는 문제지만 실제 그 투자단 그리고 실제 이 필드단에서는 이 안정되고 있는 하락되고 있는 모기지 금리의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제가 수치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앞으로 발표될 뭐 신규 주택 판매 건수라든가 착공 건수라든가 허가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바텀아웃 할 거예요. 모기지금리가 안정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중간 선거 때까지 국민에서 여론이 정말 잠잠해질 정도의 어떤 효과가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트럼프나 트럼프 행정부가 또 특히 공화당에서 이 중간 선거를 어떤 식으로 이겨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이게 식물 대통령 돼버리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많은 조치들을 계속 쏟아낼 거예요. 덕분에 자본시장은 좋겠죠. 이게 제 논리입니다. 올해를 보는 논리.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많은 조치들을 쏟아낼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한 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 결과가 좋을 것이냐, 좋지 않을 것이냐인 것 같은데 그건 이제 뚜껑 열어봐야 되는 거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좋은 결과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서포티브한 정책들을 펴낼 거라는 거죠. 그러면 자본시장이든 경제든 어떤 식으로든 좋아지는 상황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까 다 말씀드렸지만 베네수엘라 원유 공급 증가하는 것도요. 거기가 중진류가 주로 나오잖아요. 네. 보통은 경진류가 좋으니까 중진류는 별로 효과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밌는 게요. 아까 그 테이바님 질문 주신 것 중에 미국의 원유 업체들이 손 들었다는 거잖아요. 미국의 원유 업체가 지난 30-40년 전에 미국도 셰일가스가 경진류라서 그렇지 중진류를 예전에 많이 가공을 했고 그 지금 인프라 정제 공장 자체가 다 중진류용입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경진류는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중진류가 중진류에 맞는 제조 공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유 업체들 중에서도 상당히 반기는 구색이 있지만 지금 중요한 게 유가가 워낙 싸니까 네. 그건 그런 전통 레거시 원유 업체들뿐만이 아니라 셰일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많이 가격이 싸져버리면 BEP가 안 맞으니까 생산이 중단해버려요. 그러면 다시 뜨는 것이고 줄였다가 뜨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미국 시장은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오펙 플러스를 포함해서 전 세계 원유 공급 자체가 워낙 빵빵하기 때문에 유가가 많이 안 뜰 거라는 게 한 시각. 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베네수엘라가 3,030억 제일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진유를 갖다가 쏟아내기 시작하면 유가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저는 유가 안 오를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원유라고 하는 게 모든 공산품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가 하락 안정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거다. 이런 조치들을 제가 볼 때 고금부터 하고 있다고 봐요, 트럼프가. 그걸 우리가 좀 바이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트럼프가 좋고 싫고를 떠나서 아니, 대통령으로서 자본시장이나 경제를 이렇게 서포트 해주겠다는데 싫어할 이유가 뭐가 있냐 하는 게 제 정말 솔직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럼요. 말씀으로 요약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트럼프 이대로 괜찮은가에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내일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현재 대법원 선고가 관세에 대한 선고죠. 요게 내일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어제 트럼프가 이거에 대해 가지고 SNS에 글을 아주 그냥 파멸적으로 쓰셨더라고요. 이 대법원에서 이거 판결 잘못하면 미국이 망한다. 뭐 이런 난리 난다. 식으로. 압박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미국이 갚아야 될 돈이 수조 달러가 나올 텐데 이거 못한다, 배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법원을 또 압박하는 SNS를 크게 쓰셨더라.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투자자는 뭘 봐야 될까요?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될까요? 제가 유일하게 확실히 의견을 못 드리겠는 게 대법원 판결이에요. 이 대법원 판결이 실제 이게 인정을 해줄지 아니면 위법이라는 판결을 할지는 뚜껑 열어봐야 되겠지만 네. 지금 호사가들이 제가 갖고 온 대로 판결 시나리오를 제일 모건 스탠스 한 6가지 했는데 내용을 보면 인정해주던가 완전히 위법 판결을 하든가 아니면 기한으로 언제까지는 적용하되 일정 기한 지나고 나서 하지만 뭐 이런 식의 판결을 낼 거라는 건데 의미 없는 얘기인 것 같고 중요한 건 미국이 망할 거라고 막 그 트럼프가 이제 압박했잖아요. 네. 작년 한 해 관세 때리면서 지금 거둬둔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관세 수입이 한 3,400조 정도. 3천억 달러 가까이 네네. 됩니다.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네. 규모인가요? 미국 1년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 안 되죠. 지금 국방비로 2,000조 쓰겠다고 하는데 지금. 얼마 안 됩니다. 이거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위법 판결이 나더라도 이 3천억 달러 다 돌려줘도 아무 문제 없는 덩어리 정도의 경제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할 리가 없는 게 밑에 영어 글씨로 제가 작은 박스로 써갖고 왔는데 뭐 우리 내내 얘기했잖아요. 뭐 232조, 슈퍼 301조 등등 네. 굉장히 많아요. 보편 관세는 안 되지만 품목 관세, 업종 관세, 뭐 개별 관세를 때릴 수 있는 조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만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게 위헌 판결이 완전히 나버렸을 때는 돌려줘라, 마라, 소송해, 뭐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또 다른 법률 적용해 이러면 이제 혼란이 가중될 거란 말이에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관세
그 판때기 관세 때릴 때까지 한 2달 얼마나 우리가 고생했습니까? 그런 극심한 불확실성이 저는 우려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한 발짝 뒤로 놓고 보자면 아까 표현해 주신 대로 만약에 그런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가 펼쳐진다. 흔들릴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저가 밀수라고 봐요. 저가 밀수 기회가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펀더멘털이 달라지지 않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지는 부분인 것 같은데 판결이 나오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이충걸 대표님이 그 이후의 시나리오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시장이 약간은 떨어졌을 때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기회인지 혹은 반대로 그렇죠.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시장이 상승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우리가 또 포인트.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오늘 이충강 대표님과 일부에 준비해둔 질문이 거의 다 끝났는데 혹시 오늘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는데 라는 그 포인트가 있을까요? 제가 늘 강조드리는 자산 배분은 네. 꼭 하셔야 된다. 어허. 그 제가 그래프를 갖고 오긴 했는데 그냥 말씀만 드리죠. 지난 한 6, 7년 쭉 기간을 확장해서 보잖아요. 아크K 기억나세요? 네. ARKK. 네. 캐시 우드 언니께서 네. 하셨던. 돈나무 한때 실현 수익률이 뭐 500%, 600%까지 치솟았습니다. 맞아요. 빅테크 집중해가지고. 지금 7년 정도 누적 수익률이 한 87% 되고요. 같은 기간 동안 벅셔 헤더웨이 하다못해 여행사, 트럭 회사, 빵집까지 갖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네. 지주사인데 굉장히 분산이 잘 돼 있는 종목이잖아요. 요 차트 열어놓고 얘기하는 게 좀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요 차트를 제가 좀 보여주시면은 그 두 가지 아크K ETF하고 벅시에서의 주가를 비교한 그래프를 갖고 오기는 제가 파일을 닫아버려가지고 네. 요거 보시면은 뭐 올라갔는데 떨어질 때는 코로나 저점도 뚫고 떨어졌었다. 그래서 요게. 누적으로 지금 한 네. 7년간의 누적으로 87% 가까이 되는데 네. 벅시에서의 그 밋밋하고 재미없는 네. 분산만 잘 돼 있는 네. 같은 기간 동안 누적 수익률이 170%예요. 어허. 결국 이게- 정답은 분산 투자네요. 이게 분산 투자보다는 정확하게는 자산 배분의 효과라는 겁니다. 빠지는 걸 덜 빠져주게 하는. 그래서 이런 생각은 늘 하셔라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죠. 마지막으로 현금 비중 어느 정도 가져가야 저는 되는지. 한 많을 때 20%, 평균 한 15% 정도 가져가고 있어요. 저희 포트폴리오도. 네. 지금은 이제 시장을 좋게 보기 때문에 많이 줄여놨는데 한 5%로 줄여놨는데 평균적으로는 한 10에서 15% 정도를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실제 주식이 흔들린다고 해서 내 주가를 다 팔고 사고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때 만약에 저가 밀수 기회다라고 하면 갖고 있는 현금으로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하는 차원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현금 비중에 대해서까지도 저희가 잘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뭐 저희 주제는 트럼프 이대로 괜찮은가에서 결론은 이제 뚜껑을 열어보자. 그래서 그렇게 나왔고요. 국제유가 걱정할 거 없고 파월 이슈도 걱정할 거 없다. CPI 같은 경우에 12월 데이터, 오늘 데이터는 좀 튈 수 있겠지만 다음 데이터가 내려갈 거니까 걱정할 거 없다. 역시 저희는 오늘도 롱도라이죠. 롱돌이보다 더한 네. 트럼프 대통령 이대로 괜찮은가? 제가 내린 일부의 정답은 트럼프 이대로 괜찮은 것 같다. 그쵸, 이거 그쵸. 같습니다. 미국 주식도 괜찮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 이충강 대표님은 이충강의 머니픽이라는 아유, 감사합니다. 개별 채널이 또 있으신데 거기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그쪽도 한 번씩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아주 그냥 롱롱하신 저희 이충강 레그넘 투자자문 대표님과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